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잔혹한 독재자로 지칭하는 등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과장을 역임하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신화 고려대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세 분 모시고 트럼프 방한이 던진 의미를 자세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25시간 정도 체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일정이었는데 많은 일들을 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중국으로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자, 다음 행선지가 중국이라는 점도 저희들이 잠시 후에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먼저 1박 2일 일정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좀 듣고 싶은데요. 유 교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의미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무엇보다 미국의 대통령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의 안도감이라는 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지난 하루 동안에 대통령이 좀 바뀐 것 같다, 아니면은 좀 절제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 지금 나오기 전에 국회 연설 때 CNN하고 BBC에서도 생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CNN에서 끝나자마자 이제 거기 미국 본토의 어떤 다른 선거 때문에 짧게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그 뭐라 그랬냐면 네이밍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막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없이 로켓맨이나 이런 거 불안해했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렇지만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경고는 클리어했었다. 그래서 사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막 좋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CNN도 의외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였다는 게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게 이제 북한 문제, 북핵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문제였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본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일본에 와서도 북한 문제가 70% 이상을 차지했었다는 걸 보면 이미 이제 저는 거기서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한국에 와서는 무역에 역점을 두려 그러는 건가? 라고 좀 사실 불안해했었었는데 역시 가장 큰 방점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문제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무역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두 개 다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좀 메시지를 보냈었던, 그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절제된 모습을 보이려고 나름 노력을 하면서도 그 가장 큰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북한이, 그러니까 오바마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를 이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했고, 변명의 시대는 끝났고 힘의 시대라는 아주 선언을 해버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 하루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너무나 감명적이고 오랫동안 잊지 못할 영접을 받은 아름다운 행사였다는 얘기 등을 하고 많은 걸 효과를 하면서 한국은 동맹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감명 깊었던 거는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세 번 우리나라를 네임하면서 스키핑 하지 않는다라는 코리아 패스팅 얘기를 한 것,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진짜 마지막으로 중국.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좀 보낸 것이 아닌가. 인도 태평양이라는 걸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뭔가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강하게 보인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번 트럼프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생각도 하고 깊은 감명을 좀 받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감명보다 좀 다행이었다라는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스트라이프 위원께서 먼저 하실까요?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방안은 비교적 잘 됐다고 평가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은 우리 모두 다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낮아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큰 실수를 안 했고 도발적인 언행은 없었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이 핵심적인 문제가, 즉 대북 정책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한미 간에 분명히 존재하는 이견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은 것은 안 됐다고 봅니다. 예. 문제가 심각하고 시간 흐르면 흐를수록 심각해지는데 예. 이 가장 핵심적인 두 분이 보다 깊이가 있는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고요. 신 교수님. 예, 뭐 저는 이신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상당히 그 외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잘 조율한 느낌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말을 수위를 상당히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기본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 한국에서 무슨 얘기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면은요. 코리아 패싱 얘기 있었죠.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쓰리노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있었고 또 북에 대한 군사 옵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너무 세게 하면 어떨까? 예. 그리고 우리에 대한 통상 압박이 너무 강해지면 어떨까? 이런 우려들이 엊그저께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다음에 이야기를 보니까 코리아 패싱 코리아 스키핑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했으니까 당분간은 뭐 그런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한미일 안보 협력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래도 언론 인터뷰에서 약간의 불만이라도 나왔으면 이게 상당히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발화성 이슈였는데 그 예. 부분에서도 아예 언급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했는데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부분도 상당히 수위를 조절해서 뭐 거의 이야기를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모든 옵션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경제 압력도 이번에 연설 국회 연설에서 있는 것처럼 저는 그것이 뭐 국회 연설의 핵심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예. 아예 언급도 원론적인 것밖에 하지 않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뭐 FTA 재협상이라든가 뭐 공정한 거래 그 정도 수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의제 조율이라든가 사전에 어떠한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대체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총평을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오전에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연설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정상회담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었다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특히 물론 이제 그 전에 한국과 미국의 그런 아주 역사적이고 끈끈한 어떤 동맹 관계를 강조했던 부분도 사실 그 연설을 들었던 분들은 저렇게까지 연설문이 좋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듣고 있던 많은 분들이. 자, 신 교수께서 오늘 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상당히 감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해주길 바라는 그런 연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쌓아온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한국의 발전, 그리고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하면서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예. 그러면서 자기의 정책의 기본 방향도 사실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조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단어로는 피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본은 우리가 북한에게 물러섬이 없이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잘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예. 저는 아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연설은 한국 국민에 대한 어떤 연설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예의주시하고 좀 봤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선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멜라니아 여사도 거기 앉아서 또 박수를 받는 모습도 지켜봤는데 우리 스트라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저는 신 교수님만큼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데 예. 그래도 스태프가 작성한 그 연설문을 그대로 낭독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예. 자주 자기가 도중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예. 해버리고 문제 많이 일으키는데 예. 이번에는 얌전하게 예. 낭독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도 보통 미국 대통령과 비슷하고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미 관계, 한반도에 대한 생각을 잘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그 많은 얘기 중에 뭐 독재자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인권 상황에 대해서 낱낱이 좀 세세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 좀 어떤 자극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자극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실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제 미국에 좀 연구년으로 가 있었는데 그 TV를 틀어보면 팍스뉴스나 CNN의 톤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항상 좀 불안불안하면서도 불만이 과연 미국과 북한이 일직선상에 놓고 싸우는 상대인가,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이 조금 소외되거나 한국이 뭐 하수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좀 밑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승자는 저는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텝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훈수를 대통령으로서 조금씩 듣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리 스트로브 의원님하고 또 잠깐 밖에서 말씀을 했지만 그 인권이라는 부분 얘기는 조지 부시도 들었었던 카드였었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그걸 받았다라는 거는 그 전 정권들을 다 부인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그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의미에서도 저는 괜찮았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우리 신 박사님께서 감동적인 스피치였다라는 부분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하는 이유는 아주 극명한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북한을요. 그래가지고 67년 전에 서울을 우리 국가 둘이 양국이 탈환을 했고, 그래서 경계선을 형성해서 올라갔고, 한쪽은 탄압받는 자, 다른 쪽은 자유로운 자.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70여 년을 또 동맹으로 있었었고, 또 우리 문 대통령도 피를 흘리면서 같이 이루어간 동맹이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에게 서로 깰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신뢰를 가진 동맹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줬을 것 같고요.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북한에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CNN BBC 기자인가 CNN 기자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1시간 전에 국회 연설이 원래 11시에 있기로 했는데 좀 늦어졌지만 10시에 그 이미 메시지가 한번 나왔답니다. 그 북한에서 지금 저희 방송 중에 얼마큼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매드맨이 뭐라고 짓거리든 간에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국회 연설이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방송에서 아마도 대통령이 연설문을 좀 고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그때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강한 메시지가 나올까? 근데 그러지 않았고 미리 준비된 텍스트를 한국은 이렇게 성공을 했고 아주 디테일했죠. 금모기, 골프, 교육. 그다음에 40배 이상 북한보다 나아진 경제. 근데 반면에 이쪽은 독재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등등. 이제 그런 식으로 극명한 대립을 보임으로써 저희에게 이제 그냥 오리지널한 메시지를 준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런데 저는 그 국내용 메시지도 굉장히 컸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따 이제 여쭤보시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연설 내용을 좀 분석해 봤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조금 지연된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오전 DMZ 방문을 사실은 이 기상 때문에 일기가 좋지 않아서 일기가 이렇게 회항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DMZ 가서 할 얘기들을 국회 연설에 담느라 좀 늦어진 거 아닌가, 국회 연설 원고를 수정하느라 좀 늦지 않은가, 이게 대체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DMZ 취소 부분은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어렵게 걸음을 했고 어제 이제 그 만찬장에서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 분이 동행을 하기로 했는데 날씨 때문에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고 또 국회 연설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가고 싶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고 해요. 기회가 된다면. 좀 아쉽죠, 신 교수님? 예,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인 두 나라의 정상,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DMZ에서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수용하지 않겠다. 한미동맹은 튼튼하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했다면 우리 국민도 훨씬 안심했을 때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동맹국을 이렇게 강하게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는 자국 국민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지만 뭐 또 이런 것이 기상 때문에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양국 대통령 간의 그런 마음은 공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 뭐 비록 가지는 못했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고 뭐 다음 기회에 예. 결국에 뭐 우리 문 대통령께서 내년에 또 방문을 하면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또 올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예. 그때 또 방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동맹 간 그 정상 간 우위를 다져나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DMZ를 간 거는 역대 4번밖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가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저도 아주 비슷하게 보는데 뭐 가보려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못 가게 된 것은 뭐 안 됐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DMZ 근처에 간 것 같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DMZ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파주까지는 갔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번에 트럼프 방한은 뭐 대통령 되기 전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와서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접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중요한 삼교육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한번 고려는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현충원 참배는 그 국빈 방문이니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문에 의하면 그 이미 매티스 국방장관 그다음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갔으니까 나는 거기보다는 DMZ를 가고 싶다라는 그 의견은 갑자기 어제 뭐 만찬장이나 여기 와서 생긴 게 아니라 트럼프가 원했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저희가 보는 거는 이 평팔에만 보는 거고 그 이제 백조 밑에서 수도 없는 발이 움직이는 그 발 과정 속에 그 조율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성향상 엄한 말을 DMZ에서 하게 되면 더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그걸 좀 꺼려 했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 측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그냥 이건 제 게스인데요, 제 추측인데. 근데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를 보며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고 단호한 응징 자세를 보인다라는 면에서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 판단을 여기 와서 하고 또 이렇게 좀 트럼프의 단점이면서 장점인 게 그 좀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시쳇말로 화끈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상 이변으로 비행기를 돌렸다고 했는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또 가 계셨고 그래서 이것도 제 강력한 추측인데 기상 때문에 비행기를 헬리콥터를 돌렸다라는 자체도 아주 강행하지 않고 거기까지 가다가 기상 때문에 못 간 거지 나 진짜 갈 수 있었었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좀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북 메시지가 강력하지 않았었나 이제 그런 부분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번에 이 방한 전에 그 미국 기자들한테 깜짝 놀랄 일 뭔가 있다 기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매티스 국방 왔을 때도 JSL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전 답사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전에 정말 세밀하게 기획된 그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깜짝 놀랄 이벤트였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국회 연설이 또 깜짝 놀랄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예측이 틀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저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 국회 연설의 중점은 사실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도 그랬고 이게 국회 연설을 그 전에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 연설엔 틀이 있었어요. 한미동맹의 아름다운 스토리, 그리고 북한의 위협, 미국의 동맹 공약, 그다음에 마무리로서 공정한 무역.
이렇게 계속 반복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반드시 경제나 통상 문제를 갖다가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다 그랬는데 예.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순수한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연설을 한 게 깜짝 놀란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오기 전에 DMZ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트랍 위원께 여쭤볼게요. 그 보통 외교라는 게 그 공짜는 없잖아요. 뭐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과연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뭔가, 아니 그렇게 바꿔 이야기한다면 준 건 뭐고 또 받은 건 뭔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제가 아는 외교는 이게 give and take가 그때 난 이 경제적인 이슈 갖고 당신한테 줄 테니까 안보 면에 있어서 나한테 이런 것. 예. 저런 것은 거의 없는데요. 트럼프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런 것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외교에 있어서는 저런 것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외교라는 것은 이 장기적인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중요한 문제가 이쪽에 있는데 우방인 이 정부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쪽이 필요한 거 있는데 이쪽에서 도와줘요. 그런 딜이 아니죠. 예. 이게 관계예요. 관계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과 예. 보다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또 그 평생 비즈니스만 해와가지고 저렇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주고 받는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제 통상 문제, 특히 FTA 관련해서 글쎄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 문제에서 둘 사이에 어떤 거래 내지,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사업가 기질이 굉장히 다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식의 어떤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어서 사실 질문을 드린 건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이런 군사 전문 그런 잘 아니어서 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우리 스트라브 위원님께서 아까 이렇게 화려한 부분들은 있는데 구체적인 합의나 딜이 뭔지도 모르고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명하신 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슨 이면 합의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한미 동맹하면 비대칭 동맹이라는 어떤 그런 솔직히 피해의식 비슷한 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촉각을 내세우고 있고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자체가 벌써 미국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반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 그런 상황, 지정학적 상황에 살고 있는 걸 전제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저도 솔직히 우려스러운 거는 어찌 됐든 말은 완화시켜서 했고 그래갖고 가장 예민한 자동차나 철강 부분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슨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에서는 산업계에서 그래서 좀 안심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 안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안심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 볼 때 FTA 얘기는 많이 안 했지만 우리가 무기를 많이 사기로 했기 때문에 수십억 불을 무역 적자 부분은 완전히 그러니까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국내용인 경우가 더 많지만 그리고 또 그동안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그런 논의가 진행됐고 우리가 많이 또 사왔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대통령이 경제랑 안보가 한미 동맹에 있어서는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 이면 합의 그게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공언했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측에서는 그게 이렇게 꼭 유쾌한 얘기만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무슨 듭니다. 뜻인지. 예, 예. 같은 취지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방 획득 구조를 보면은 사실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획득 예산이 13조입니다. 예. 그렇게 미국 돈으로 하면은 뭐 한 13빌리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13조를 쓰고 있지만 뭐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외국으로부터 사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맹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 때문에 미국 무기 체계를 많이 사오죠. 그렇죠. 그게 매년 사실 수조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빌리언즈 오브 달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사실 통상적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럼 한국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빌리언즈 오브 달러, 수조 원을 추가 지출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한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통상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또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사실 뭐 한국, 일본, 중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 통상을 이야기하지만 각각의 나라의 위상이 다릅니다. 한국과는 FTA가 있는 거고 일본과는 TPP 하려다가 마른 거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타겟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FTA 개정 협상에 들어입한 지금 그 부분을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내 오디언스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 와서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다.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하필이면 무기체계가 된 거죠. 이번에. 예. 왜? 북한 위협이 고조되니까 우리 나름대로 국방개혁을 하고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의 구매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국내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예. 그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무기 획득 과정은 이렇습니다. 소요를 먼저 각군에서 제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거 소요가 적당한지 소요 검증이란 걸 하고 그다음에 검증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구매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미국 무기체계를 뭐 빌리언즈 오브 달러 수조 원을 더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계속해서 첨단 무기체계 필요한 거를 적정한 시점에 사오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총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는데요. 저희들이 외교 안보 그리고 통상, 의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남겼던 것들을 좀 키워드로 정리를 봤는데요. 우리 특히 스트라이브 위원님을 위해서 영어로 좀 정리를 했어요. 좀 보여주실래요? 자, 하나씩 보시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 Skipping to FTA Guide 그리고 The Beautiful Welcoming Ceremon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No Skipping은 아시겠죠? 예, Korea Passing 이거는 뭐 영어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No Skipping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좀 불식시켰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직접 No Skipping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해도 되지 않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스트라이프 위원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저도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직접 자진해서 There'll be no Korea skipping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는 미국 사람으로서 수개월 동안 Korea passing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Korea passing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no skipping이라는 것은 Korea passing하고 똑같은 뜻인데 예. 즉 트럼프 대통령도 Korea passing이라는 비판,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고 예. 그이가 그것을 안원해서 자진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도 약간 예, 말씀하세요. 맞는 네. 말씀이신데 약간 보충을 하면 사실 그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에는 저도 좀 원죄가 있어요. 제가 2006년 초에 어떤 모 신문사에 제가 그 한국 건너뛰기, 그러면서 코리아 패싱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바이패스 한다는 의미로 쓴 거였는데요. 그게 일본에서 1998년이었나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을 때였는데요. 미국하고 일본 사이가 좀 약간 껄끄러웠을 때
여기까지 이 먼 데까지 와서 극동이잖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본은 안 가고 중국만 갔었었다고요. 그때 이제 일본의 호사가들이 저펜 패싱을 했었었던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인용을 해서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했었던 거고 예. 그거는 지난 1년 정도 특히 대선 때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고 요즘은 우리 스트러브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워싱턴이나 이제 제가 보스턴에 있었었는데 보스턴이나 거기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컸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그 미국 행정부라는 거는 미국의 싱크탱크들의 얘기들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고 그게 예. 정책 기반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귀에도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이 얘기는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도 했었을 거고 본인도 직접 느꼈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좀 안 좋게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얘기할 때 뭐라고 말을 하면 일단 영어로 king of flip-flop이라 그래요. 말 뒤집기 대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코리아, 코리아에 대한 스키핑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언제 또 이 플립플랍 뒤집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좀 불안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렇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유동적인 거지 고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한국을 제외할 수 있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얘기인데 바로 일본에서 인도 태평양 시대를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언급을 했다라는 자체에 한국에 과연 들어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묻는 어떤 질문에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 이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주 전형적인 아까 깜짝 놀랄 얘기 있을 것이다.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 근데 모 전략이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네네. 근데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한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소리는 뭐냐면 그 이런 어떤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꺼놓아 놓지 말고 그 옵션을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어떤 좋은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식으로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고 약간 간보기를 하면서 필요할 때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노스키핑이라는 말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그거를 인식하고 있고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예. 교훈을 준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저는 약간 그래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낙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도 그 코리아 패싱이라는 그 말 자체를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붙인다는 것은 그 말을 들어봤다는 거죠. 그래요. 아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 않고는 이게 브로큰 잉글리시이기 때문에 예. 처음 들었을 때 잠깐 혼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노스키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다. 그리고 사실 실제 뭐 우리 스트라우스 박사님께서도 미국 국무부에서 일을 해보셨고 저도 외교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실무진 차원에서는요 상당히 깊숙한 대화를 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나타난 것만으로 보고 한미 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거보다 긴밀한 조율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책 공조를 앞으로 긴밀하게 해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 정부 스스로 지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신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도 해서 약간 연결이 되는데 노스키핑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한국과 뭐 밀접한 대화를 잘 한다. 물론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도 일관성을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말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하게 되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한 그 라인을 잘 유지해야 될 겁니다. 중국은 아마 우리 정부를 조금 더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 다양한 그 표현을 할 텐데 예. 거기에 쉽게 걸려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또다시 이런 우리가 잘 넘겨놓은 예. 코리아 패싱이란 말을 다시 또 우리가 또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 신중한 외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FTA가인데요. 방금 전에 통상 얘기를 했는데 누군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자, 청와대 환영식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한 약 7초간 뭐 악수를 나눴다고 하죠. 그런데 당신이 FDA 가이냐 물어봤더니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죠. 자, 저거는 뭐 친분을 표시한 거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칭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잖아요. 로켓맨.
FTA 가이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김현종 본부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간 FTA 관련해서 사전 접촉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종 본부장이 첫 미팅에서는 상당히 세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측에서 놀랐다는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남자 누구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네가 FTA 가이냐? 그런 취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뭐 우리가 협상은 치열하게 해야 되지만 동맹이기 때문에 그 동맹의 상호 정신을 존중하면서 FTA 협상에 임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The Beautiful Welcoming Ceremony인데 이제 외국 정상과의 행사에서 의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1박 2일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그 부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뭐 누구나 뭐 외국 손님을 모실 때 고민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성이 가득 담긴, 특히 지난번에 텍사스 그런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분히 고려된 아주 절제된 그런 준비를 했다. 그래서 좀 평가가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세 분께 이건 다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인상에 남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뭐 음식 이야기도 메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뭐 여러 개 만찬주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신 교수님도 차례도 먼저 이야기를 하실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자기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통 부분을 얘기했는데 청와대 앞에서 우리 의전 행렬이 딱 이렇게 전통 복장을 입은 우리 의장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청와대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장면인데요. 저건 어떤 나라도 저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영국에 국빈 방문을 하면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거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의전이 사실 우리도 과거에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의전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또 국격을 높이고 이런 선순환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장면만 꼽으라면은 바로 저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프 위원님은 뭐 여러 가지 미국 대통령 모셔봤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번에 가장 기억에 남은 의전 관련해서 말씀하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 떠올리시겠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 의전 담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노력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그 젊은 애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도 트럼프가 좋아했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세레모니 이 거의 아이처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읽었고 거기다 똑똑하게 잘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가지 실수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예요? 말씀하시죠. 저기 만찬은 독도 새우, 새우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 초대한 거. 그것은 뭐 국내 행사 하면 괜찮고 아니면 뭐 일본 총리 초대해가지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동맹이고 일본도 동맹인 미국 대통령의 만찬에 저렇게 하는 것은 큰 실례,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의전 차원에서 실제 이게 독도산 새우다. 저기 이용수 할머니야 어떨 수 없지만 그걸 뭐 굳이 밝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나중에 이걸 알고 이제 일본 측에서 조금 서운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 유수님 같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질문하신 거 잠깐 얘기 드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스트라우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도 그 의전 부분이 참 좋았어요. 전통 현대. 왜냐하면 최대 IT 강국으로 발전한 나라가 여전히 우리의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그거 말고 그거 2번째나 3번째로 제가 감명받은 부분 얘기를 제가 여자니까 잠깐 하면 그 영부인 만남에 있어서 그 아무래도 이제 부인한테 좀 듣지 않았겠습니까? 나 이거 좋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남성분들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우리 저기 영부인께서 뭐 직접 뭘 만드셨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례를 걸어 다녔다든지 그 부분은 되게 좋았는데 그거가 왜 제가 좋았냐면 우리 대통령만 트위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멜라니아 여사도 트위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 중국의 그 영부인들의 이름 미시스 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트위터를 남겼거든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볼 때 그 멜라니아 그 여사를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했었다는 게 영부인 차원에서도 저는 그것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스트로브 의원님 말씀하신 건 의전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미국과의 우리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저도 조금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한미일 공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의외적으로. 일본을 다녀온 대통령인데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가는데 그게 물론 이제 뭐 이런 한미일 북중러라는 쓸데없는 구조 제도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안 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이제 방송에서나 이런 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독도나 이런 위안부 그 관련되는 게 만찬에 나옴으로써 우리한테 얼마나 일본이라는 국가와의 역사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진짜 다른 입장에 다른 좀 이런 실무적인 거나 아니면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냈던 부분 그리고 위안부인 부분을 저는 몰랐지 않고요. I Can Speak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그 영화의 그 실존 인물을 모방을 한 거라서 그걸 알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같이 포옹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저는 그건 조금 적절치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에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우리는 다른 우방들도 있고 다른 국제공조를 통해서도 북한의 그러한 것을 허투루 보게 하지 않는다라는 대북 메시지, 대중 메시지를 주는 계기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미국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일본과 우리에게 대화에 그걸 같이 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많이 보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방송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로 통일 외교 분야, 또 통상 분야, 또 의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까 잠깐 우리 이수께도 언급을 하셨지만 트럼프의 어떤 발언 수위가 예전과 달라졌다 이 부분들 지금 이제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뭐 미국 그 국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이 부분을 볼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당장에는 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라든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뭐 강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뭐 북한의 반응은 아까 이신하 교수님께서 벌써 이미 나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아직 읽어본 건 없습니다. 오늘은 뭐 내일도 계속 나올 테고 그런 부분에 거부감을 표명하게 됐지만 이것은 결국엔 장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김정은 체제도 자기들이 핵 개발을 해서 전략적 지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것을 저희는 나중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패가 달린다고 생각해요. 중국과 러시아를 얼마나 우리가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와서 어느 정도 수위 조절도 하면서 강력한 한국과 일본의 서포트를 얻은 것도 결국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일합을 겨루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난다면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체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대화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대화에 복귀하는 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비핵화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상황을 못 만들어낸다면 결국엔 북한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결국 핵 개발을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국제 공조를 튼튼히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스트랍 위원님.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세를 굉장히 관망을 하고 있겠죠. 지금 50여일 넘게 좀 도발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노동신문에 잠깐 보니까 트럼프 방안 관련해서 핵전쟁 도화선을 책동했다.
남한이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얘기를 오늘 실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북한 김정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뭐 북한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맞춰 보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예. 어려운데 저는 북한은 옛날부터 일관성 있는 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즉 언젠가는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협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미국과 동등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제재를 없애고 그리고 한미 관계를 이완시키는 그런 전략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뭐 의회에서 의사당에서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뭐 악의 축이라는 것도 뭐 다들 굉장히 북한한테 그 화내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북의 그 최고 지도자들은 그것을 해서 그렇게 화를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정권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방한의 첫 일정을 캠프 험프리스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일정은 현충원으로 잡았습니다. 단순한 동맹 이상의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 교수님 여쭤볼게요. 저기 이제 방명록에 썼던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부여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방명록을 썼고요. 청와대나 그다음에 국회 또 현충원에서 마지막 방문지까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험프리스 부분하고 현충원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험프리스는 뭐 이제 미래에 어떤 한국군의 또 미국군과의 어떤 동맹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현충원은 과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요, 험프리스는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의 상징이 되는 부분이라서 방문을 한 거고요. 현충원은 사실은 동맹 관계라면 지금같이 우리같이 현재 위협이 없다 하더라도 외국 원수로서 다른 나라의 그 순국선열을 방문하는 저는 의존적인 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두 가지를 막 크게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충원에서도 되게 짧게 있다가 그다음 일정이 늦어져서도지만 간 걸 비유해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캠프 험프리스 거기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물론 내가 대통령으로서 우리 자국민이 이렇게 험지나 그 위협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연히 방문을 해야 되고 거기서 트럼프다운 얘기를 했죠. 그냥 먹으면 되는데 내가 굉장히 좋은 점심을 먹을 수 있었었는데 여기서 이 장병들과 같이 먹고 있다라는 우리 같으면 보통 대통령이었으면 안 했을 것 같은 이제 얘기를 하길래 과연 트럼프답다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나도 우리 자국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국내용으로 전 던진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접 거기를 갔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깜짝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 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얼마나 깜짝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곳에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거는 25시간밖에 안 있었었다는 그런 아쉬움 아니면 어떻게 말하면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데 저는 큰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이곳이 원산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질문을 안 주셔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이 왜 저러냐. 그 신 교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우리가 했었던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1시간 국회 연설 1시간 전에 나는 매드맨이 제가 아까 짓거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터 하는 거에 그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거는 이제 CNN 기자가 이제 보고한 거에서 나타난 얘기였었고요. 우리 지금 생방송 중인데 저기 나오는 거 보니까 노동신문에서 그 비난 메시지가 나왔네요. 보니까요. 네, 이제 뭐 그거는 의례적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북한이 지금 막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황을 봐서 미사일을 쏠 거냐, 핵실험을 할 거냐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건 결국 시간과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핵 무력을 완성하는 그 공화국에 그 부분을 하려면 미사일도 이렇게 계속 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쪽에 문외한이지만 이렇게 좀 더 개발하고 더 실험해서 실수하지 않는 부분 이제 내때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단계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를 한국 특히 미국이 무슨 소리 하나 보고서 봐서 쏘는 그런 만큼 북한이 지금 대단한 기술이나 시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도 시간과의 싸움이고 우리가 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그 시간 싸움에서 졌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냥 용인해가지고. 그리고 뭐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북한이 승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이렇게 레토릭상으로 말의 전쟁을 통해서 북한하고 미국이 일직선에 있는 것 같은 환상을 잠깐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주민에게 주긴 했지만 그게 정말이 아니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북한이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핵 무력을 완성해야 되는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는 시간과 지금 어떻게든지 북한이 시장 경제 맛도 봤고 어느 정도 경제가 조금 좋아졌었는데 지금 그 국제 제재 때문에 나빠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럼 체제 불안정이 바로 그건데 그 체제 불안정이 느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지 무력 시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판화를 굴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저울질을 한다고 할까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지금 다급한 거는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예. 이럴 때일수록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거기 일본도 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강력한 공조 의지 그리고 너희가 쓸데없는 판단을 한 경우는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줄 때 예. 북한이 좀 더 궁지에 몰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신 교수께 드릴게요. 이제 방금 북한의 도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이제 전략 무기의 상시 순환 배치 강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산 무기의 획득 그 부분이 우리가 우려했던 그 억지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보장 내지 담보를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사실 있다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핵위협이 더 고도화되니까 한국이 전략적으로 열세에 빠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을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함으로써 메워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정례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 할 때라든가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오는 것이었는데 그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순환 배치로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많이 한반도 인근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안보 공약이 잘 지켜진다는 신뢰를 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지금 또 논의되는 것이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역량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사오는 게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데 미국의 기술을 좀 받는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뭐 규제 같은 것을 갖다가 해제함으로써 얻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첨단 무기 체계를 사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정찰기를 갖다가 우리가 구매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술이라든가 기술을 이전받는다거나 또는 미국의 규제를 갖다가 해제받는 부분은 뭐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핵잠수함으로 정말 간다면 저는 우리가 핵잠수함을 확실히 가기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소요라든가 검증 과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또는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해 보는 거죠. 예.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러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강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독자적 군사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 교수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
그걸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북한은 이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래식 미사일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 우리가 한미 간의 관계라든가 국제 비확산 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800km에 500kg. 그래서 뭐 갈수록 뭐 거리를 줄이면 탄두는 무겁게 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이 북한의 그 핵위협을 억제하는 데 제한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주요 시설, 핵시설은 지하에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지하에 충분히 침투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500kg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2톤 이상의 그런 탄두 중량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를 한미 간에 개시를 한 거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그것을 수용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에게 선물을 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거 됐다고 북한에 대해서 억제력을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핵이란 것이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정밀 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능력은 재래식 군사력이라도 최대치로 갖추고 핵과 관련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도 보다 가시화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무엇을 한 번 더 비핵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는 우리 이제 군에게 좀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38년 만에 족쇄가 풀린 건데 이제 그 전략 자산 중에 저희들이 좀 시급하게 구매를 해야 될 부분이 공중 감시 장비인지 핵 추진 잠수함 부분도 이야기가 되던데 그 부분은 이제 개발이냐 구매냐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얽혀 있는 것도 있다고 좀 들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좀 시급하다고 보세요? 예, 뭐 정찰 자산은 지금 보다 시급한 문제고요. 왜 그런가? 우리 스스로 삼축 체제를 갖다가 우리 재래식 역량의 목표를 잡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재래식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억제해 나가겠다 하는데 삼축 킬체인이라든가 KMPR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를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는 저쪽에 이동식 발사대나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파악해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찰 자산은 우선순위가 높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군이 과거에서 논의 과정에 밝힌 것을 보면 북한이 핵 잠수함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그걸 맞는 걸 저희가 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렇다면은 자막 능력이 뛰어난 원자력 잠수함을 갖다가 배치해서 그것을 감시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게 필요 없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재래식 잠수함을 다수를 보유함으로써 그것을 억제해 나갈 것인가 그런 논의가 지금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 효과적으로 어떤 것이 더 우세한가 그런 부분의 판단이 우리 군에서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처럼 해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뭐 그것에 따라 소요를 검증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매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거는 최소한 뭐 3, 4년 이상 걸리는 좀 중장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모두가 완벽하고 깔끔하게 된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 또 찬성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 또 청와대 일대가 좀 혼잡스러운 모습도 보였고요. 약간의 큰 불상사는 아닙니다만은 좀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사실은 이제 어떤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국빈에 대한 애우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뭐 여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민주주의적인 국가니까 지지하고 싶거든 반대하고 싶거든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시위도 없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여기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대대적인 그 반미 시위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뭐 국익을 생각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손님이니까 환영해달라고 부탁했고요. 그리고 경찰관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모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그 이상 잘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은 한미 관계를 다시 생각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교수님. 오늘이 마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연설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만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그 1년이 되면 우리들이 해주는 행사가 있다 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가서 자체적으로 뭐 파티를 하겠다 이런 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지난 1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국내적 또 국외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CNN 여론조사는 한 36%, 37%의 지지율을 보이더라고요. 역대 최저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외교 분야에서 좀 탄력을 받아서 국내 정치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를 우리 지금 스트라브 의원님께서 같이 여쭤보려고. 말씀하셨던 예, 걸로 하면 예. 저도 이 막 걱정했었잖아요. 트럼프의 우리가 성향을 조금은 알고 여기 반미 시위가 있으면 그래? 그리고 가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좀 약간 걱정도 좀 하는 사람 목소리도 있었었는데, 과거의 그 이 반미 시위나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민주국가에서 그냥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굉장히 미니멀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떠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반 트럼프 국내 시위를 이미 거기에 내성이 쌓인 트럼프로 볼 때는 오히려 우리한테서 굉장히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더 외국을 나가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많이들 보면 처음에 국내 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다가 많은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해외 순방으로 보내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백조가 움직일 때 밑에서 다리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대부분 실패한 정상회담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잘 됐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외교적인 거고, 그런 외교적인 수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다행인 것처럼 보이는 정상회담이었다 하더라도 또 뚜껑을 열어보고 그 이런 상세한 디테일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체가 성공을 가져왔다는 게 트럼프에게는 또 어떤 자신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처음 모두에서 이제 왠지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을 보는 느낌이 처음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학습 효과로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이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야인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한 나라도 보통 나라가 아니라 그 뭐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효과의 계기가 되는 것이 해외 순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해외 순방과 제가 어떤 대통령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많은 대통령을 보셔도 해외에서 엄청 인기를 얻으시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그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대통령을 적지 않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거꾸로 국내가 어려우면, 그게 이제 외교의 정석인데, 그 밖으로 이제 밖으로 이제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밖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강경 메시지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좋은 이런 그 인센티브를 물어온다든지, 이제 그런 이런 유혹은 굉장히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외국에서 잘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거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요. 전에 그 아프간이나 그 어디였죠? 그 시리아에서의 공격, 그게 사실은 당적으로 미국에서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걸 다시 그런 것을 재현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직접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그 문제하고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서 솔직히 국회의원실에서 좀 불필요한 것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7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라든지 주식시장이 활황을 거듭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가 여기서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안 하겠지만이라는 불필요한 얘기를 한 2번 정도 여기저기서 했던 것도 바로 이제 국내형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그 국내에서 얼마나 큰 플러스가 됐었는지는 두고 봐야 될 얘기인데,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도 국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많이는 안 했지만 그 한 것도 부적절했습니다.
또 일부 얘기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뭐 대통령 된 지 뭐 1년도 안 되는데 또 모든 전문가들이 아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체제니까 대통령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자기 자랑을 저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또 좀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 일본 아베 총리가 아주 뻔뻔하게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 아부 많이 했잖아요. 성공적으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저렇게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은 하셨습니다. 어제였어요.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아니, 그건 미국 시민으로서 이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고. 즉 미국이 1년 전까지는 위대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을 비판하는 그 내용입니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적 또 수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고요. 지금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고립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게 적당한지 안 한지는 미국 국민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신 교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고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한 우려를 했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도 얘기하고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인도 퍼시픽 개념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세력 경쟁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 지역에 보다 관여를 많이 하고 결국에는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 하는 그 전략적 의도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립주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정말 1박 2일 트럼프 대통령 힘들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손님 접대하는 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벌써 인도네시아로 또 떠났습니다. 오늘날 떠났는데 또 APEC 정상회의담도 있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국빈 방문입니다. 지난번에 사드 문제가 좀 해결됐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 행사를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슈퍼 이쿠라 해가지고 굉장히 외교 일정들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요. 균형 외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번에도 언급은 했었고요.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힘은 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균형 외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균형 있는 외교. 그러니까 균형 외교라 하면은 한국이 한미 동맹을 한쪽에 놓고 한중 관계를 한쪽에 놓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외교로 오해를 받는데 그것은 아니다. 분명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하는 것은 튼튼한 한미 동맹 기반 하에 외교적 지평을 넓혀가는데 그 과정에서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아세안 관계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아주 바람직한 외교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가올 과제는 역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은 우리가 3노를 입장 표명을 했지만 중국 입장은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략적으로 미국과의 세력 경쟁에 있어서 한국을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끌어오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드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조금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입장을 완화한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할 거예요. 따라서 그런 유도 발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걸 상당히 유의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중 관계를 회복시키면서도 한미일 관계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열린다. 연내에 다시 중국 방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내년 평창 때 시진핑 주석이나 또는 푸틴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화의 축제를 같이 만들면 그런 상황에서는 또 북한도 도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복합적인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앞으로 2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2달 동안 또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그런다면은 대화의 기회도 열릴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이 매우 신중한 외교적 행보가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저도 기본적인 노전 그거는 신 교수님이나 스트라브 의원님하고 동의하는데 저는 약간은 좀 비관적이기도 합니다. 먼저 일단 그 대통령 말씀 잠깐 먼저 드리면 그 아베 대통령은
처음부터 막 그냥 퍼스트 네임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고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회 연설에서도 골프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하는 걸 알고 다른 일정보다도 그거부터 잡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지금 이제 그 우리 청와대나 여기 이제 포진되어 있으시는 스태프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드바이스를 할 때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국을 봐야 되는 부분에 안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일정 정도 양보해야 될 부분 아니면 일정 정도 더 의전을 갖춰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있다는 지정학적인 한계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중국하고 미국 간의 뭐 균형적인 외교든 균형 외교든 그런 각주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 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한계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딱 우리 입장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중국이 사실 지금 그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정치적 노선을 가지면 바로 경제 제재, 무역 제재를 심할 정도로 하는. 이제 그러면 언제 또 우리가 그런 이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아니고 중간자적인 입장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게 과연 중국한테 우리가 더 매력적인 국가가 전략적으로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미일 공조에 강력하게 들어있으면서 할 말은 하고 무역 제재를 주더라도 그 제재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탄력성을 보이면서 조금 북한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때 중국이 이 만만치 않은 나라구나 작은 나라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후자가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얘기할 때 이제 곧 만날 시진핑을 염두에 두고도 이제 중국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다행히 그 산불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지 않은 것도 저는 청와대나 외교부의 노력이 굉장히 컸었다는 저는 정말 제가 칭찬을 할 수 있는 위치에는 없지만 칭찬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불이라는 게 아까 뭐 사드 그거에 대해서 중국과 화해를 해서 한시름 덜었다 그러는데 저는 한시름을 더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조건들이 아무리 정책이 아니고 입장이고 저희 언론들이 그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게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 군사 협력을 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든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이 너무 패를 빨리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정부는 얼마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정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텀만 할 수 있는 5년 동안 업적을 내어야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거 이해는 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스트랍 연구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A 대통령이든 B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 보수 대통령이든 그냥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닌가요? 그냥 한국이거든요. 그 한국의 입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한국이 우리가 내 정권 내에서 내 임기 내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산불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고 처음에 그 사드 그 부분도 그랬었었고요. 그 한중 FTA 부분, 뭐 미국과 FTA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이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멀리 보는 시각에서 내 임기에서 못했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내 전임자가 시작했었으면 그거는 또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좀 아름다운 풍속이 정치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랍 의원님 뭐 보태실 말씀 있으시나요? 예, 뭐 산불, 균형 외교이라는 그 두 가지가 미국에서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산불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사설을 냈습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미국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이 미국을 어떻게 보는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균형 외교 같은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 더 예, 드린다면은 예.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문 대통령께서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외교는 미국과 중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다변화한 외교를 하겠다. 뭐 차라리 다변화 외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아마 정상회담을 할 것 같고요. 연내에 아마 방중을 하신다면 또 이제 중국에서 아마 만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시진핑 주석이 잘하면 또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을 이제 할 텐데요. 내일 이제 시 주석하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환율 조작국 등 통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와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물론 관심사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북한 관련해서 또 중국이 어떤 얘기를 할지 두 사람이 어떤 공통의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망을 저희들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제 뭐 핵심 아젠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과 통상 문제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 장기적으로야 통상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그것을 요구하고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더 다음 단계의 제재, 그러니까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가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는 거 또는 뭐 북중 간의 밀무역을 차단해라 이런 요구사항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인 거죠. 시진핑 주석의 상황이 저는 많이 호전됐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회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집권 2기 체제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미국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기 체제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자기가 중국몽, 중화의 꿈을 이루는 리더로서 트럼프 대통령,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없는 게 시진핑의 입장일 겁니다. 예.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덥석 무는 그런 현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약간의 평행선을 걷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추정해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협력이 이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결국에는 미국과 협조하는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가서 적어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정도는 중국이 철저히 이행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한적인 진전은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뭐 같이 뒷받침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겠죠. 예, 잠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해서 이제 뭐 트럼프 1호차죠. 타고 나가는 장면 잠깐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스트라이프 교수님도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매우 복잡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북한 문제지만은 미국과 중국은 여러 나라, 여러 문제 그 이슈에 대해서 그 경쟁하면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압박하려고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트럼프도 너무 중국을 압박하면은 이게 그 부작용이 심할 테니까 조금 자제를 해야 되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도 중국과 그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시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 원하는 거 조금은 듣겠지만. 그렇게 아주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즉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간 봐온 그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압박이 조금 더 셀 것이고 예.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이 고조될 것 같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제가 미국 대통령이거나 미국의 정책 입안자라면
북한이라는 카드는 굉장히 중국을 공격하는 데 유용한 카드, 편안한 카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다른 지역이나 다른 이슈에 있어서 있는 갈등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게 좀 이렇게 복합적일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거나 미국이 중국한테 너희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카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고 조금 더 갖고 있고 싶은 카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일 정도의 긴 그 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이제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국내 문제, 뭐 러시아 관련된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 계속 해야 되는 거와 더불어 제가 생각할 땐 대중 그 압박이나 그 강경 노선이 좀 더 과시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금성을 모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환영할 정도로 환대를 한다 하더라도 환대는 한쪽인 거고 또 실질적인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렇게 빵팔의 밑에 숨겨져 있는 실질적인 상황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사 내정자로 있는 빅터 차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약간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점점 내각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잠깐 언급한 인도 태평양 시대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뭔지, 이 함의가 뭔지, 우리나라는 과연 들어가서 그 다이아몬드 서클이라는 인도, 호주, 일본으로 들어가고 일본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 이제 그 미국의 그 국무장관까지도 그 얘기를 아시아 태평양 아태 시대가 아니라 인태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그게 도대체 무슨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문적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태라는 그 얘기는 사실은 경제적인 일본이 부상하고 이런 우리 타이거 4마리라고 불리는 아시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미국이 들어오려는 거였다면은 인도 태평양 시대는 물론 경제가 빠질 수는 없지만 그 1대1로라고 하는 그 중국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메시지일 수 있고 미국이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일본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본인이 강력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안보적으로 굉장히 큰 함의가 있고 저같이 이제 다자 안보 협력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뿐만에서도 양자 협력뿐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분을 모시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세 분 얘기를 들으니까 참 외교 방심해서는 안 된다. 또 너무 뭐 긴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또 외교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또 다른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비드 스트라브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신화 고려대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연구원 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